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 그리고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첫 일성 역시 민생 경제 회복을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들, 과제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수님은 뭐로 보십니까? 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실 다 순위를 말씀드려야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순위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어렵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국내 경제 성장률 저하가 좀 심각하다. 조금 KDI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저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좀 구조적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아마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국제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역시 커진 상태에서 이 내수가 소비가 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 위축,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를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해외에 관한 이야기. 아무래도 국제 경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어 있고 미중 갈등 흔히 말하는 관세가 조금 어떻게 보자라면 안정되는 측면을 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관세 전쟁으로 발발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다. 결국 이야기하면은 성장과 이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이슈로 환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저하는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기를 회복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펴서 시장 경제를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고 공정 경제를 하면서 결국은 분배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두 가지 다 문제고 지금 국제 경제 상황들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면 과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TF 구성하고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아무래도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1차 추경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경의 규모로는 한 20조 가량에서 35조 가량까지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가 사실은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민간의 마중물이 되는 이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추경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그러니까 일부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이 돼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면서 내수 자체가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추경 정책, 소비 진작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이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한 법안의 사항에 대해서 연락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 이제 중요한 거는 추경, 그리고 추경은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2차 추경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20조에서 35조까지 큰 규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대규모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670조 가량 되는데 사실 이제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빼면 한
470조, 네. 402 정도 되는데 20, 30조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내수 침체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심각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좀 민생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이 왔다라고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뭐 이런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그 추경 같은 걸 통해서 재정 집행을 해야 경기가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을 막고 고용이라든 투자든 이게 유지를 하면서 특히나 건설 경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 건설 경기 같은 것들도 다시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은 뭐 전반적으로 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 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무산되기는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이 안이 또 포함될까요? 아마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분명히 하다라고는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이 논의는 분명히 있긴 한데 어떻게 논의가 있다는 건 최근 사실 이제 고령화 문제와 연결해서 예. 고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런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거를 받으면은 조금 소비를 덜 하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러니까 이런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쓴다든지 하면은 좀 효과가 약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비를 조금 분할해서 하니까 이 분할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효과 자체에 대한 논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경제 구조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시장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국가 채무라든지 재정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재정 집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해 투자적 지출이라고 해서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지출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이 경기 대응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까 그 흔히 말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정 여력이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무한히 둘 다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재정 여력이 지금 국가재정 변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향후 이제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껴 쓰면서 그리고 무조건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효과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 경제 기술, 경제라든지 기술 혁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분배를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곳간에 여력이 있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곳간에 그렇게 여력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향후 이제 노령화 전망을 보면 이게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아무래도 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거를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가 갑자기 발행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번 20조에서 35조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발행될지 모르고 있긴 하지만 국채 발행이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하고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 금리 전반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이제 흔히 말해서 작년에 올해 경제 성장
성장률 전망치 예측한 거는 2%가 넘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대로 아래로 가고 있는 이런 급락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예.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재정 건전성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 뭐 필요한 시점이다. 뭐 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통화 정책과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아마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생 경제 추경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또 지금 닥친 또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이제 새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을 시험해볼 첫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가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정도 수준의 어떤 정도 그 속도의 대화가 오갈까요? 뭐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첫 통화의 경우는 의례적인 외교 의례적인 행사라서 예. 그래 깊은 대화는 많이 나누지 않고 이제 격려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환담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성상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이 서프라이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래스카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외 수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글의 뭐 지도 같은 반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로 물어볼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한 10분 정도 환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외교적인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해라라는 격려의 네. 말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미국 네. 소고기의 뭐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 규제 완화, 그다음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관세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비관세 내용까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좀 네.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령탑 이 부총리 누구로 지명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급한 거는 미국 쪽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도 조언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끄는 전략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일본이라는 답안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반이 있는 건 같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원이 이것을 지금의 상호 관세 자체는 불법적이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지 지금 방식의 상호 관세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논리가 약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이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논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서 결국 일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는 방향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같이 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이런 안건들이 한미 정상회담과도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한미 정상회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적절하게 쓰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그간에 또 돌이켜보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 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집값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집값 전망,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오르면 이제 보통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오히려 예. 시장의 왜곡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평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집에 네.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예.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세제를 바꾸면서 흔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제 개편을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으신 것처럼
아마 이제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봤으니까요. 많은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과의 이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는 또 사람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뭐 도쿄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오히려 멀리 사는 것들이 아니라 도쿄로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일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의 집값 문제는 지방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지방의 적극적인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의 인구 구조상으로는 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아마 이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 나오다시피 이제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런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인프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균형 정책 같은 것, 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정책, 경제 현안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새 정부가 맞이한 전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